오늘은 설 명절만큼이나 반가운 채용 소식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채용이 이번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기를 전공하는 분들, 전자공학과내에서 전기 파트에 좀 애정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겐 좋은 채용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또 동시에는 인문상경 계열 분들이 경영 지원 쪽으로 놓기에는 바늘구멍과 같은 채용이 아닐 수 없는 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올해 채용 소식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저희가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어떤 기관인가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1974년 6월 7일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 1990년 4월 달에 이제 이름이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을 기여할 목적으로서 설립된 이 기관은 결국 스마트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실 이건 어느 공공기관이나 다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전력안전의 트렌드가 바뀌는 가운데에 있어서는 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럼 이제 어떤 이유로 좀 취준생들이 입사를 희망하는지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이 이유를 살펴보는 데 앞서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어떠한 근거사업 법령을 바탕으로 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뭐 전공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 관련 관계 법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면서 본인의 지원 논리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전기사업법 제74조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을 보면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안전 관련된 조사부터 다양한 연구 개발에 대한 얘기들을 점검하고 수행하는 데 일을 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설립이 되었고 법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본인의 전공을 살리려고 지원했다. 라는 단편 논리로만 한다면 사실 일반 사기업으로의 지원도 요원할 텐데요. 이러한 명확한 근거 법령에 의거 사회적 공헌 가치를 실천하겠다라는 취지로서 많은 구직자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직렬에 전공을 갖춘 분들의 많은 또 채용의 수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몇 배수의 인원을 채용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요즘은 제출만 해도 일단 필기시험으로 바로 진출을 시켜주는 다음 라운드로 진입을 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라면 서류 전형에서부터 신입 기준 깐깐하게 서류 배수를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통상 6배수, 많게는 7배수 정도의 채용으로 서류 전형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의 아픔을 맞게 되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는 142명이 채용을 하는데 4,200명이나 몰려서 많은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천하제일 전기 전공자 대잔치, 대결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 만큼의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봉 조건만 보더라도 임직원분들의 총 연봉이 약 6천만 원 선이라고 하니까 월에 한 400만 원대의 안정적인 연봉 지급, 이게 기본급이니까요. 이 기본 지급 조건 외에도 다양한 복리 후생의 혜택들이 있겠죠. 신입사원의 경우는 통상 3천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연봉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입사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전기로부터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주요 사업 부문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는데요. 생활 속 안전 언제나 전기 안전 미리미리. 딱 봐도 기관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만큼 다양한 전기 안전에 대한 사업들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면 전기설비의 안전 확인을 위한 법정감사 점검, 전기안전 관련 조사 연구 개발, 홍보 교육, 그리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어떤 경위라든지 원인을 통해 추후에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정리를 하는 등의 일을 주관하고요. 재난의 예방 수습과 관련한 국가 재난관리의 업무에 있어서도 전기와 관련한 재해에 대한 어떤 일정 수준의 업무 지원과 통계적인 자료 정리, 해석 등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이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결국 전체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내는 차원이라기보단 전체적인 사회 공헌은 물론이고요. 국민의 알 권리까지 일정 수준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다는 점에선 여러분들이 결국 오늘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상당수가 결국에는 지원에 대한 어떤 논리들, 추후 면접 전형 갔을 때 왜 다른 회사나 기관이 아닌 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택했는지의 또 다른 이유로서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 잘 찾아보시고 관련 기사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채용이 뜨면 이제 가장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비전이라든지 경영 방침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 CG를 통해서 어떠한 경영 안내 방침이 있는지, 경영 방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은 비전 2030. 자, 이제 뭐 2021년이니까 2020으로 했던 기관과 회사들도 이제 2030을 외치게 되었네요. 안전의 가치를 더하는 전기안전 네트워크 리더.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익 추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전기 안전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이런 걸 또 네트워크화하고 구축하는 데 그 방점이 있고 사회적 공헌 가치가 최정점의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한다. 핵심 가치로는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 그리고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을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되고요. 추후 면접 전형까지를 다시 한번 고려하거나 자기소개서의 일부 항목에도 이러한 핵심 가치의 요소들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각 구성원들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가치들을 본인의 담당 업무 내에서 혹은 구성원이 갖춰야 될 마인드셋으로서 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 직렬 담당자분이라면 전문성과 책임감, 혁신 모든 것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경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소통과 업무 그리고 유관부서 간의 신뢰의 업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이야기를 뭐 엮으려고 제가 억지로 엮는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필요와 역할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핵심 가치, 비전, 미션이 설립이 되고 세팅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느 회사나 이제 말씀하신 비전이나 미션이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좀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영 목표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좀 뻔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해당 기관의 접점을 이룰 수 있는 표현과 내용들은 세부적인 그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 나와 있는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르는 전략 구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관의 경영 목표들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재 인명 피해에 대한 안전과 전기 안전 확보율, 취약 시설에 있어서 결국 전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감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스마트 전기 안전 플랫폼 구축. 결국 전력 안전의 트렌드에 있어서 결국 뭐 모바일로도 혹은 특정한 플랫폼 내에서 손쉽고 누구나 잘 접근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는 이러한 스마트 전기안전 플랫폼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의 목표일까 봐 좀 걱정이 되시고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책임지려면 세부적인 전략 목표도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경영의 목표에 따른 전략 목표도 같이 기관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전략 목표를 보면 가치의 강화, 확산, 혁신, 공유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사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 업무에 대한 재난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법제 구축, 그리고 전기 안전의 가치를 국민 전역에게 확산시키는 노력과 내용들, 그리고 신성장 확보 동력으로서 전기 안전 융합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정리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전기 피해에 대해서, 전기 재해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구축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략 목표가 있으면 또 그 하단에 거기에 맞춘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단기간까지는 아니어도 중기적 목표 이내에서 실현을 해야 되는 건 해당 기관이 꼭 갖춰야 될 요소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점검, 검사, 운영체계 고도화라는 운영 점검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필두로 다양한 선제적인 기술 확보, 안전망 강화, 관련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파트마다의 전략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전기안전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는 결국 IoT 관련해서 관련한 연계된 전력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투자, 어떤 설비적인 면에서의 이슈 제기, 그리고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과 논의 등을 좀 더 체계화한다는 점이 들 수 있겠고요. 이러한 큰 어떤 목표들 잘 이루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단단한 결집력과 응집력도 중요하겠죠. 이해 관계자들과 관련한 다양한 역할들 그리고 특정한 경영 목표에 따라 각각의 구성원들마다 융합적으로 업무에서 잘 조율하고 구성원들이 임직원들이 맡은 업무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다양한 운영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목표와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해당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기안전공사 기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짚어주신 이유는 아마 또 그만큼 중요해서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채 소식 알아볼 텐데 전형 일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서류 접수는 내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해서 지원 접수가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 전형 발표는 2월 말인 2월 25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지원자의 등록된 번호로 통해 문자로 발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전형은 3월 7일 일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나 만에 하나 코로나19 사태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일부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3월 중순 내에 테스트 전형이 통과가 되고 나시면 면접 전형이 3월 20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4월 1일 목요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까지는 좀 달려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번 공채가 이제 뜨면 가장 먼저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집 분야와 또 채용 인원 규모인데요. 이 부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기술 직렬 분들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27명의 채용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경영 관리 파트는 총 4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기 직렬 분들에게 많은 채용의 기회가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네. 공통적으로 인사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의 여부 등은 채용 공고 자료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다 끝난 상황에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 그 발표까지 저는 이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형별로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서류 전형에선 6배수의 채용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이제 제출만 해도 바로 통과가 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6배수의 선발들, 결국 특정한 기사 자격이라든지 특정한 시험 테스트 자격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 뭐 공학계열 기준으로 봤을 땐 기사 자격을 2개 정도 취득을 하시고 한국사 시험 자격에 뭐 1급이나 2급 정도를 갖춰주신다면 일정 수준에서 가점 60점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하시면 아무래도 서류 전형에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이러한 서류 전형에서의 어떤 거친 내용들을 뚫고 나면 테스트 전형이 시험 전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입직 기준으로 인성검사와 직업기초 능력검사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년과 같으면 직업기초 능력이 50%,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50%인데 70%로 늘렸다는 점은 결국 전기 관련 지식의 기초 이해도가 있는 구성원을 기술직 위주의 채용에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반면에 경영관리 쪽은 직업 기초 능력만으로 100%를 참고하니까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미만 점수인 40점, 과락 점수를 결격 처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통과를 통해 면접 전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PT라든지 토론 면접은 없고요. 대면 면접으로서 다대다 토론, 다대다 면접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일반적인 채용 내용, 결국 최종 합격 평가에 있어서는 시험 전형 50%, 면접 전형 50%를 기초로 해서 최종 신입 인력이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형별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서류 전형의 자기소개서 파트인데 역시나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볼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들이. 맞습니다. 이게 서류 전형이 뭐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보다는 좀 덜 중요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히 서류 통과만 하려고 자소서를 쓰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면접 전형에서 면접 질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작성하실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신중함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개 항목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기관과 달리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 택 1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1번 문항은 뭐니까 뭘 적자 이게 아니라 특정한 문항에서 의도하는 바 우리는 1번 문항에선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카테고리로 지원자를 평가하려 해 라는 말과 함께 택 1의 형태로서 문항을 고르고 판단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 일반적으로는 1번 문항과 3번 문항까지는 뭐 기술 직렬, 경영관리 직렬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마지막 4번 항목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택 일의 형태 과연 어떤 걸까 궁금한데요. 하나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솔선수범 관리, 솔선수범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관리 감독 없이도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며 남들이 꺼리는 업무나 굳은 일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가 주제입니다. A는 자신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소속 조직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A, B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결국 경험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을 때 해당 문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결국 솔선수범과 관련해서 내가 좀 꺼리는 업무, 그게 상황이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속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일정 수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결국 시작과 끝에서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요소들에선 결국 자기 주도성이라는 키워드를 꼭 좀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뭐뭐 했다, 이 당시 이랬는데 뭐뭐 했고 그래서 잘 마무리되었다 하고만 내용을 끝내면 이게 RC가 되는 겁니다. 토익 독해 지문처럼, 탭스 독해 지문처럼 이 작성을 하신 여러분의 글을 평가자가 독해를 해야 하고 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많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특정한 기관 지원 시에 이러한 특정 케이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일정 수준의 정리가 필요하고 요약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솔선수범을 했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또 일정 수준 녹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편이다. 혹은 전체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과 표현들과 함께 해당 경험을 적어주셔야 평가자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의 서류 내용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질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문제 상황에서 어려움의 조건들, 상황들도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질문을 잘 이해를 하는 것부터도 쉽지가 않을 네, 것 같고 맞습니다. 이 이해된 질문 중에 하나를 어떤 게 더 나의 이제 내가 가진 에피소드나 내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정하는 과정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자기 개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미래를 준비해 꾸준히 발전한다. 역시나 A, B 중 택일입니다. A, 자신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경험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는요,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글쎄요, 좀 같은 듯하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조건의 경우라고 하면 특정한 전문가의 어떤 기준, 어느 정도 아이디어라는 타입의 기준이 먼저 좀 정리가 되면서 나와야 되고 그런 면에 대한 노력들보다는 아무래도 대부분 기사 자격 취득을 필두로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대다수 지원자분들께서 계실 겁니다. A를 쓰는 게 유리하다, B를 쓰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기보단 전체적으로 뭘 택하시든 간에 본인께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글에 게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했다라는 말은 그냥 했다라는 말만 나열해선 곤란합니다. 무엇이 목표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하다못해 기사 자격 취득을 이야기하시려고 해도요. 쌍기사 자격 취득을 얘기하시려고 하더라도 기사 자격 2개를 내가 왜 취득을 하려 했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부터 정확하게 나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술 직력 지원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그냥 잘하고 싶었다. 버킷리스트였다. 꿈이었다. 이렇게 그냥 좀 대략적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분들도 하면서 이해를 좀 못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지금 의성어로 이란 말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성 후에 녹음을 해보세요. 본인이 작성하신 걸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녹음하고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하면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기간 단위를 명확하게 목표를 세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학기 내에 이 과정을 완료해야겠다. 1년 이내에
이 자격을 취득하여 이러한 전문가로서 다가가야겠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만 해주셔도 일정 수준 감점되는 일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걸 보다 보면 A에서는 이런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입증할 수 있는 사례라고 네. 나오고 B에서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뭐 했던 노력에 대한 어떤 경험. 네. 그러면 이 입증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뭐 상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 A, B의 차이가 뭐예요? 이쯤 되면 거의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자리가 위태롭네요. 이렇게 또 문맥 행간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시니까 제가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근거가 불명확하면 곤란합니다. 특정 수업 때 교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요.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셨거나 타이틀을 확보하셨거나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셨거나 어떠한 활동 끝에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들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확보만 된다면 A 부분의 일정 수준의 내용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반면에 B 부분은 결국 지식적 차원의 어떤 접근과 노력들도 일정 수준 해당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3번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통제력, 대인관계나 과도한 업무량, 고난과 외압 등의 스트레스가 주어져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중심을 유지한다. A.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최근 3년 이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네.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쓰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또 이걸 쓸 때 보면 1500바이트란 글자 때문에 또 막 화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500바이트는요, 1500자가 아닙니다. 2.4바이트가 한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 600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또 이걸 보면서 아, 스트레스 받는데 1500자나 써야 돼. 이렇게 너무 흥분하진 않으셨으면 하고요. 특정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명확했던 것이 자세히 있으신 분은 B를, 그렇지 않고 그냥 잔잔잔잔잔 이게 좀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긴박한 뭔가 좀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연이어 펼쳐졌던 경험들이 여러 개가 있으신 분이라면 A를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접근하는지의 관점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 수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그냥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어떤 그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스트레스는 빨리 잊고 새 출발을,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걸 막 티를 내고 접근을 하면 나와 함께하는 주변인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잘 멘탈 관리하고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배웠다. 혹은 그게 중요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험에서도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잘 이해해주고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타 기관의 경우는 이런 자기 통제력에 대한 질문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면접 질문에나 나올 수 있는 요소인데 이거를 왜 굳이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에 이걸 묻는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 결국 어떤 업무에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있겠구나. 단순히 일을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처리할 때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만약에 에피소드가 잘 떠오르지 않는 분이라면 본인께서 노력을 덜 했고 힘들었고 어려운 부분들을 슬기롭게 자신의 지식화하고 노력화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경험들도 새롭게 한번 좀 살펴보신다면 일정 수준 할 이야기거리가 적을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거리를 잘 선정하는 과정부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 분야에 따라서 항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면요. 세밀한 일처리 업무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업무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입증하는 것 A, 그리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B 등이 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상황, 혹은 뭐 오류 점검, 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요소에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 인물의 등장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 이러한 상황들은요, 일정 수준에서 주변 분들이 그냥 적당주의, 혹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자, 혹은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효율 추구보단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적당히 둥글게 이렇게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의 빌런의 등장,
여러분들의 작성 내용에 일정 수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특히 B를 작성하실 땐 당연히 오류가 글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직업은요, 주로 기관이나 기업을 분석하고 채용을 소개하는 게 저희 직업인데 갈수록 글짓기 작가가 되는 어떤 글짓기 강사가 되는 느낌이 들어 좀 씁쓸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소입니다. 오류가 나와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같이 수반이 되는 요소겠죠.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술 직군의 경우는 4번 문항에 안전 위험 관리 차원으로서 위험이나 사고에 영향이 주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으로서 A는 원칙 준수, B는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노력을 기울여 개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A는 전체적으로 여러 경험들의 합집합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B는 특정한 상황 자체를 하나를 제대로 놓고 자세히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정한 기관이나 업체, 그게 뭐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뭐 공공기관일 리는 없겠죠. 결국 일반 기업체에서 산학협력으로 근무를 하셨다거나 일정 수준 단기성의 아르바이트 등의 특정 업무를 하시는 경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결국 상부의 어떤 지시라든지 본인이 처음 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업무의 프로세스상에서 조금 혼돈이 왔던 순간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접근해 보신다면 어떨까 싶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규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입증하는 쪽의 내용들이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 작성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규정이나 기준을 잘 지키지 않아도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의 어떤 주변 분들의 조언에도 만류하고 내 신념, 내 가치관을 잘 지켜나가면서 FM대로 원안대로 처리를 했던 내용으로 이야기가 꾸려진다면 어떨까 싶고요. 결국 글자 수가 1500바이트, 사실상 약 2.4글자, 2.4바이트가 한 글자니까 이 점을 감안한 글의 구성들, 결국 개요를 좀 미리 써놓은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일정 수준 낫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코멘트도 전해드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소서 항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은 가산점이 내가 몇 점인데 합격이 될까요, 떨어질까요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지금 내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소신껏 본인께서 확보하신 자격 취득을 바탕으로 지원을 해보시고요. 서류 전형도 오늘 알려드린 가이드가 100% 본인의 글에 미트하게 접근하진 않을지라도 작성의 방향들 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꼼꼼하게 따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정 그리고 정확한 채용을 고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합격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업무의 기회, 커리어 개발의 기회가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